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와 AI 쪽으로 더 반응을 크게 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스페이스X와 구글 개별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기술주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나스닥 1% 넘게 빠지면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M7 기업들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 다시 한번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이제 삼성전자를 넘어섰고요. 또 어제 한국 증시도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또 SK 스퀘어가 200만 원대를 넘어섰는데요. 시장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한순간에 저희가 또 서 있는 건데 관련된 투자 전략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는 0.29%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개별 악재가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릴 텐데 기술주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나스닥은 1% 넘게 빠졌고요. S&P 500도 0.37% 하락하면서 3대 지수는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과 이란 18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최종 로드맵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인데요. 오늘 여기에 국제 유가가 반응하면서 WTI도 2% 넘게 빠졌고요. 브렌트유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시장은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에 반응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저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이 60일 협상 로드맵에 합의를 했습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증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미국과 이란은 60일 협상 로드맵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최종 합의를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했고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로 한 양국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첫 회담의 합의 사항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여기에 있죠. 호르무즈 해협 내 사고와 오해 방지를 위해서 60일간 직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레바논 내 군사작전 중단 보장을 위해서 충돌 방지 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MOU 후속 협상의 정치적 관리와 감독 목적으로 고위급 위원회가 신설되고요. 실무 차원에서는 핵 문제와 대이란 제재, 분쟁 해결 등 주제별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회담 합의의 중요한 내용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 로드맵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의 해석과 반응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시장은 완전한 평화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협상 지속 의지가 있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은 완화됐고요. 결국 에너지 가격 부담이 감소될 거라는 기대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시가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유가는 급락을 했지만 오늘 미 국채금리, 장단기물은 일제히 동반 상승했고요.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곧 있을 PC 물가지수 발표를 대기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구글과 스페이스X 등 빅테크 기업들 개별 악재가 오늘 나스닥 하락의 촉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위험 선호 심리 확대는 제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구글과 스페이스X의 악재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 이 빅테크 전반의 약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을 흔든 두 가지 뉴스가 나왔죠. 먼저 구글인데요. 딥마인드 핵심 연구자인 존 점퍼가 퇴사를 하면서 엔트로픽에 합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AI 인재 유출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우려감이 재부각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시장은 AI 경쟁에서 기술뿐 아니라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뉴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도 오늘 16%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첫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한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IPO 이후에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스페이스X입니다. 상장 초기에 과열 기대감이 조정을 받는 흐름을 최근 보여주고 있죠. 상장 직후의 급등보다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더 부각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만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은 더 넓게 나타났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일부 종목이 아니고 빅테크 전반으로 이 매도세가 확산이 된 건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이 최근 급등했던 기술주들의 실적, 성장성, 기업 가치를 재점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마이크론, 인텔, AMD, 샌디스크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I 관련주 내부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의 악재는 촉매제가 됐고요. 빅테크 전반의 차익 실현과 밸류에이션 재점검이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최효은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결국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것은 어디서 쇼티지가 발생하느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내린 이유는요. 빅테크 기업들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투자를 확대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게 된다라는 의미는 그 돈을 누가 가져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업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 논리만 이해하신다면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바로 주가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보시다시피 M7 기업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업들 함께 하락세 나왔지만은 반도체 기업들 AMD,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러한 기업들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간밤에 7%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은행들이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고요. 번스타인은 1,300달러, 리드엄은 1,550달러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투자은행들이 많아진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MD와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3%대, 4%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쪽도 꽤나 좋습니다. 델도 2%대 상승세, 샌디스크 4%대 상승세 나오면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관련 인프라를 짓는데 들어가는 부품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1%대 가깝게 하락세, 마이크로소프트 3%대 하락세, 애플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5%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인재 유출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왔고요. 메타도 2%대, 아마존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7%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엔터테인먼트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선 좋지 않습니다. 넷플릭스가 5.8%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주가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넷플릭스, 디즈니 이러한 기업들 하락세 나왔고요. 커뮤니케이션 업종 같은 경우는 2025년 4월 이후로 낙폭의 가장 큰 하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조금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만 중소형주는 여전히 강세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S&P 500의 수익률을 크게 앞지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많은 외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게 이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대형주는 잘 안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는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쪽이 잘 가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JP모건 2%대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웰스파고와 같은 기업들도 2%대 상승 흐름 나온 게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방산주가 좀 크게 내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3.4%대 하락세 나왔고요. GE 에어로스페이스도 1% 가깝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쉐보론이 또 주가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역시나 쉐보론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오늘 세 가지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의 주가가 5% 넘게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딥마인드 연구원 그리고 알파벳 엔지니어링의 부사장이 이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경쟁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엔트로피 그리고 지금까지 유출된 인재들이 오픈 AI로 나가는 등 알파벳의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메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재 유출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바 있었죠. 알파벳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재가 유출되게 되면은 또 그만한 인재를 어디선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지금 알파벳과 같은 기업들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인데 인재까지 유출되니 여기에 부담이 한 개 더 올라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의 주가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인재가 유출돼서 하락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알파벳이 써야 할 돈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되겠고요. 아마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재 경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슈마컴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데 베라루빈 기반의 데이터 센터 구축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15%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슈마컴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요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한 주요 뉴스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엔비디아와 연결해서 누가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장 친한 파트너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좀 경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슈마컴이 간밤 증시에서는 그 주인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게티 이미지인데요. 주가 상승폭 보이십니까? 장중한 때도 세 자릿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90%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픈 AI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이렇게 90% 이상이나 상승한 겁니다. 앞으로 오픈 AI로 이미지를 찾아줘,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러면은 게티 이미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아마 여러분들 그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티 이미지가 앞으로 이제 오픈 AI에 이 이미지를 제공을 하게 된다면 관련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시장에서 당연히 기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픈 AI가 게티 이미지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기업의 특징 보신다면요. 오픈 AI 그리고 AI로 인해서 움직이는 기업들 그리고 그 가장 앞에 단에 있는 기업들, 돈을 쓰는 기업들 결국에는 그 특징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AI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AI 내러티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시장의 한마디 US뱅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익과 실적, 투명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 시장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I 경쟁에서 지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거의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S뱅크는 미국 시장이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소비를 이어가고 기업들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 환경은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한다 혹은 2028년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일자리가 탄탄하냐,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탄탄하면 돈을 잘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돈을 잘 벌고 그만큼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US뱅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분위기 현지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먼저 미국과 이란이 원유 제재까지 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 협상 정말로 전쟁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전쟁 이후 가장 긍정적인 국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휴전 협상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60일 안에 최종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미국은 말뿐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을 60일 동안 허용했고 일부 동결 자산 해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했던 경제 제재 완화가 시작된 셈입니다. 반대로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보장과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핵사찰 문제에 대해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일부씩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과거 협상들보다 진전된 단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전쟁 기간 하루 100척 수준에서 크게 줄었던 호르무즈 해협 통항도 점차 회복되고 있고 레바논 전선 역시 최근 이틀 동안 대규모 교전이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시장이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며 긍정적으로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핵 문제죠. 미국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자 복귀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아직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새로운 양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직 본격적인 협상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변수입니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주도하고 있지만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향후 레바논 문제나 이란의 영내 영향력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60일은 휴전의 성공 여부를 시험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총성이 멈추고 경제 제재가 일부 풀리는 단계까지 왔지만 핵 프로그램과 안보 문제까지 포함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두 달간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면서 오늘 국제 유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약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는데 시장은 어떤 점을 더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시장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동 리스크보다 금리와 AI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사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 진전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60일간 허용했고 양측이 최종 평화협정 로드맵에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 넘게 떨어졌고 WTI도 배럴당 74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 하락은 물가 부담을 낮추고 기업 수익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호재보다 다른 두 가지를 더 크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AI 투자 열풍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부각된 것입니다. 오늘 알파벳이 급락했고 스페이스X도 16% 넘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스페이스X는 AI 사업 확대를 위해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알파벳,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AI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인프라 구축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AI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 투자 규모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에 돈을 엄청 쓰고 있는데 아직 수익이 회수되는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문제입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5월 PC 물가 지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PC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지난주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 입장을 보인 이후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 시점이 이르면 10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동 리스크는 다소 완화했지만 물가가 다시 오르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낙관론보다 AI 투자 거품은 없는지 금리는 더 오르는 것이 아닌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특히 스페이스X의 급락이 상당히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단순한 개별 종목의 이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AI 투자 열풍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시장은 단순히 스페이스X 한 종목 문제가 아니라 AI 투자 사이클 전체를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는 지금 월가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주 산업의 성장성과 AI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페이스X 주가가 상장 직후 3거래일 연속 급락했다는 것은 시장이 성장성보다 투자 비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이스X는 AI 컴퓨팅 사업 확대를 위해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스페이스X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구축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월가상은 최근 AI 투자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I가 미래라는 기대만으로 주가를 올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스페이스X와 알파벳이 이날 동반 급락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알파벳은 핵심 AI 인력 유출 우려가 불거졌고 스페이스X는 추가 차입 부담이 부각됐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수익을 내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AI 버블 붕괴로 시작으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오히려 시장은 AI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를 가려내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마이크론은 실적 기대감에 6.8% 올랐고 AMD와 인텔도 상승했습니다. AI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월가의 시각은 AI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AI 투자하는 기업과 AI로 돈을 버는 기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적 시장에서 얼마나 AI를 하고 있냐기보다는 AI 투자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냐가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하면서 유의미한 관계 진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고 AI 투자 사이클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은 AI 투자 사이클을 점검하는 데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조정을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앞두고 급등했고 네. 엔트로픽과의 계약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마이크론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잠시 후에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LA의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테슬라보다 웨이모가 훨씬 더 안전했다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웨이모가 인간보다도 훨씬 운전을 잘했다고 하네요. 대체 얼마나 잘했는지, 어떻게 잘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북중미 월드컵도 이제 LA에서 경기가 열리고 LA 올림픽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은 직접적으로 웨이모가 운행하는 모습을 잘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구글 얘기를 했지만 구글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어제 그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네. 구글의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엔트로픽의 성장을 또 돕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자율주행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게 바로 피지컬 AI 아닙니까? 웨이모가 바로 움직이는 제미나이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I의 최접점 플랫폼이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에다가 피지컬 AI까지 갖추고 있고 그거를 백업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갖고 있는 게 알파벳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깨질 수가 없는 왕국인 거죠. 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구글인데 심지어 이 자율주행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테슬라가 아무리 뭐 인기가 있어서 계속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구글의 웨이모는 네. 엄청난 빅데이터를 쌓아 갖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를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본다면 저 권한을 갖고 있는 도로교통 안전국장을 멍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테슬라에게 권한을 주겠습니까? 도로교통 안전국과 협상을 원활하게 했던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미국 전역에서 운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웨이모가 더 잘하는 이유가 저기에 좀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떤 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거버 자산운용을 운영하고 창립한 네. 거버 CEO가 X에다가 올린 글입니다. 웨이모를 자기가 탑승해보고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가고 앞으로도 테슬라가 앞설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혼잡한 교차로, 심한 교통체증, 까다로운 회전, 예측 어려운 도로 상황 이런 데서 다 대응이 가능하다. LA는 엄청나게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도 복잡한 곳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미 많은 빅데이터를 쌓았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에 집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웨이모는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저런 돌발 상황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그동안 했습니다. 네, 웨이모가 더 잘하는 이유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중한 주행이라는 부분이 또 표시가 돼 있네요. 뭐 경로 계획도 영리하게 짜고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면서 안전하고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럼 테슬라와의 비교를 다음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웨이모 로보택시가 훨씬 앞서 있다고 거버가 X에다가 그렇네요. 올렸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옆으로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요즘에 많은 부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못 나가면 이런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아무도 태클을 걸지 못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못 나가면은 그 보이스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 나가고 봐야죠. 네. 자,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우수하고 신중하고 예측적이다. 앞서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정성 부분에서
주행 성능, 주행 스타일, 기술 수준 부분에서 테슬라는 그 반대에 있죠. 테슬라가 자랑하는 그 FSD, 그 모델을 탑재한 이 최첨단 자동차도 안전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죠. 물론 네. 테슬라는 계속해서 그거는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테슬라의 손을 안 들어주는 판결이 몇 개 나왔습니다. 네. 대학생들도 있었고 사망 사고도 몇 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안정성에선 개선이 필요하고요. 주행 성능에서도 불안정한 상황이 존재한다. 그리고 주행 스타일이 때때로 공격적이고 급격하다. 아까 말한 그 부분이에요. 웨이모는 조금 덜 빠르더라도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가는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별로 없었죠. 자, 그래서 기술 수준을 웨이모가 앞서 있고요. 테슬라가 추격 중이다. 네. 그리고 테슬라 FSD가 아직 따라잡기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지금 거버가 저 앞으로도 따라잡을 수 있지 의문입니다라고 한 것이 향후에도 웨이모를 앞설 수 없을 것임을 테슬라 강세론자들에게는 굉장히 뭐 하나의 의견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의견이 피력이 됐습니다. 네, 테슬라는 참 스페이스X 이후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AI 인재 유출과 관련한 소식이 있어서 다소 주가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정말 또 재미있는 운명의 장난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가요? 구글의 웨이모가 저렇게 테슬라의 FSD를 억누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그 이유는 네. 다름 아닌 테슬라를 누른 앨런 머스크의 다른 회사 스페이스X 때문입니다. 구글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락에 따라서 구글이 하락을 했죠. 참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자,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한 부분을 어쨌든 지켜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2번 연속 지금 지켜냈는데요. 저 꼬리로 찔렀는데도 지켜냈습니다. 물론 저렇게 됐기 때문에 약해졌죠. 여러분들 여름에 얼음판을 깨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깨지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저 지지라인도 저렇게 여러 번 두들기다 보면 깨지기 마련인데 만약에 안 깨지면은 정말 단단한 빙판이란 게 확인이 되어서 저기서 이제 트리플 악셀을 밟겠죠. 그렇지 않다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신세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로보택시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상당히 좀 본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파벳의 최근 주가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는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기입니다. 자, 일본에서 지금 무라타 제작소 네. 지금 주가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죠. MLCC 분야에서 무라타가 1위고 삼성전기가 2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기가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장 부분입니다. 자동차 전자장치 부분이죠. 자율주행에서도 MLCC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발로 삼성전기가 MLCC를 굉장히 늘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전장 쪽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범용 제품이라던가 전체 합쳐서는 무라타가 1위지만 삼성전기가 이런 특수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범용 제품까지 MLCC의 이 가격 상승이 삼성전기의 주가를 이끌고 있다. 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따라잡혔지만 삼성전기가 밑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LCC의 가격 상승이 주가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기,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로 마이크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는 주제였는데 저희가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 이야기는 자세하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 신인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가 간밤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요. 여전히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 안에서 스페이스X를 매수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밈 주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멘텀 주식으로 보고 있는 증거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페이스X가요. AI 스타트업 리플렉션과 6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잡히는 여러 가지 계약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오픈소스 AI 스타트업 리플렉션 AI와 최대 63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리플렉션 AI는 2029년까지 매달 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스페이스X의 AI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에 구축된 엔비디아 GB300 칩을 사용하게 됩니다. GB300은 최신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최상위 반도체입니다. 리플렉션 AI는 정부와 기업을 위한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쇄형 AI 플랫폼 의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픈소스 진영의 영향력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엔트로픽과 구글, 커서 등과도 컴퓨팅 자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AI 인프라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AI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약 체결 소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모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현지 시간 24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과 함께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계약 규모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AI 스타트업 엔트로픽과 메모리 공급 및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메모리, 스토리지 제품 공급과 함께 엔트로픽의 최근 투자 라운드 참여도 포함됐습니다. 엔트로픽은 AI 모델 클로드의 학습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 코어위브와 브로드컴, 스페이스X 등과도 대형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 시스템에서 메모리와 스토리지 성능을 공동으로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약 규모와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마이크론이 단순 공급업체를 넘어 AI 생태계 핵심 파트너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네, 마이크론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내놓을지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이 뉴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파벳의 주가가 간밤 증시에서 5%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더 이 하락폭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알파벳의 AI 과학자가 이탈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명의 인재가 이탈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알파벳의 인재 영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주가가 핵심 AI 연구 인력 이탈 소식에 장중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존 점퍼가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으로 이직한다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점퍼는 단백질 구조 예측 AI인 알파폴드 개발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앞서 제미나이 개발 핵심 인력인 노암 샤지어도 오픈 AI로 이직한 바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구글이 AI 인재 확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이에 대해서 존 점퍼 이탈은 구글의 큰 손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약 2,500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AI 경쟁의 핵심이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최고급 연구 인력 확보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인재 영입의 문제는 이제 많은 빅테크들의 실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최강자입니다. ASML. 투자 의견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간밤에 이 ASML의 주가가 22%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목표 주가를 2,34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약 22% 높은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차세대 EUV 노광 기술이 향후 10년간 AI 반도체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확산으로 HBM과 D램 생산 확대가 이어지면서 노광 장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SML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사실상 독점 기업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는 이미 80% 이상 상승한 상태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장기 성장성이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ASML의 주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미주증권이 인텔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상향 조정했을까요? 미주증권이 인텔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8달러에서 13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주는 이 인텔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AI 반도체 시장 확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TSMC와 함께 차세대 AI 칩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율을 99%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I 칩 패키징 확대는 램리서치와 MKS 인스트루먼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장비 업체에게도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주오는 서버 CPU와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라 관련 공급망 전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그 200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삼성전자가 부동의 시총 1위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이제 시간을 갖다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실 많은 분들이 당분간 삼성전자 시총 1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2, 3년 전부터 이제 그런 논의가 하면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시총 1위가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제 바뀔 줄 몰랐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가 내려가고 하이닉스가 이제 5%에서 올라가면서 시총 1위가 이제 교체됐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 부분을 좀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때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1위는 한국전력이었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제는 SK하이닉스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뭐 변곡점에 좀 서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1위라는 것은 엄청난 뭔가 상징성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자기가 지나고 있던 이 현재가 사실은 우리 역사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네. 정작 그 멘트가 그 말이 사실은 실체에 부과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요즘 지나가는 예를 들면 AI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역사의 변화를 겪고 있고 이거를 20년 전에 있었던 인터넷 혁명으로 반추해 본다면 아, 이 정도의 어떤 혁명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데 체감하는 또 다른 자본시장에서 변화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지만은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LCD도 있습니다. LCD도 한 지분 80%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삼성은 다방면으로 이제 회사를 영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웨이퍼의 물량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70%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고 역사의 변곡점, 역사의 현실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주식개탁증서 이제 ADR 상장인데요. 원래는 이제 나왔던 게 현지 시간 22일에 SEC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거를 승인할 거다라는 예측 보도,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예.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 23일? 예. 현지 시간 22일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 뭐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뭐 오늘 나오지 않으면 뭐 어떻게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제반 여건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제반 여건이라는 데 무엇이냐면 ADR이 승인 나야지 그 8월에나 7월에 ADR 상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야 우리 ADR 갈 거야라고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또 사건이기 때문에 당국의 어떤 승인도 받고 당국과 조율도 해야 되는데 당국과 조율이 일기상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미 ADR 승인이 이제 저는 마무리했다 보여지는데 공식적인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ADR 승인을 갖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아직은 안 나왔죠. 예. 이게 나오게 되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나오나요? 많은 예.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미 SK하이닉스에는 이제 통보가 됐고 그러니까 기업은 SK하이닉스가 알고 있다. 어저께 공시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워낙 또 중요한 이슈니까 뭐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상장을 갖다가 승인받는다는 것은 SK하이닉스만 해도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마이크론에도 중요한 이슈고 미국의 전체적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MTS로 새로운 종목이 떴네? SK하이닉스야.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SEC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다른 방식으로 로이터라든지 AP라든지 이런 굴지의 통신사들도 보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 42분 지나가고 있고요.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후 5시 42분입니다. 예. 아마 다 퇴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퇴근할 수도 있고. 예. 다 퇴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말씀처럼 뭐 SK하이닉스는 아마 이미 알고 있겠죠, 기업은. 요게 뭐 또 오늘 공시를 통해서 나오는 게. 근데 사실 기업이 공시되기 전에 아마 미국의 외신들이 먼저 보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유로 ADR 관련해서는 장중에 공시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SK하이닉스의 공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결국 공시는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도 9시 이전에 사실은 이제 공시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ADR 상장 저희 또 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뭐 ADR 네. 상장 뭐 된 건가요? 뭐 승인된 건가요? 이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대표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외신 보도라든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나온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뭐 오늘 장중에 혹은 장후에 뭐 공시될 가능성도 있고요. 계속해서 외신의 보도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저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SK하이닉스 HBM 점유율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다라는 게 단순히 이 숫자를 넘어서 좀 진지하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어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나서 증권가에서 어떻게 바라보나 여러 가지 나왔던 리포트를 봤더니 이게 보니까는 증권가에서 보는 키워드는 이거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부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 AI 메모리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비용 자체를 좀 떠나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비용이 얼마 들어가던 간에 가격 결정력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보니까는 유한타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수 AI 메모리 프록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HBM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리고 시총 1을 교체하게 된 원동력은 HBM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HBM 3를 갖다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먼저 양산을 하면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챗GPT, 오픈AI 서비스 우리가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의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엄청난 영광을 가졌다. 삼성전자가 2000년에 코스피 시총 1을 갖다가 등극했는데 근간이 무엇이냐? 92년도에 삼성전자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갖다가 D램에서 세계 최초의 스타트를 끊으면서 그러고 나서 무려 8년 만에 그 시총 1위에 올랐거든요. 그렇게 보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92년도에 세계 최초로 D램을 갖다 개발한 D램 자체가 세계 최초라는 것이 아니고 100메가, 60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선폭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일본이 먼저 선폭을 낮추는 경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진대재 장관이라는 엄청난 이렇게 그 연구자로 말미암아서 세계 최초로 일본을 앞지르면서 그런 여파로 92년도에 1조 원 단위의 어떤 영업이익을 거두고 그 다음에 8년 만에 시총 1위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이제 2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계 최초로 HBM3에 갖다가 엔비디아 공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저께 26년에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그 여파로 시총 1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이 중요한데 지금 자막에서 보신 HBM 시장 61%를 SK하이닉스 가지고 있다는 건 HBM 시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HBM은 엔비디아도 필요하고 AMD도 필요하고 심지어 테슬라도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HBM 시장 전체에서 SK하이닉스가 61%의 시장점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하지만 원래 만들게 됐던 이 충격을 일으켰던 HBM의 엔비디아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90% 시장을 갖다가 SK하이닉스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어저께 시총 1위를 갖다 바꾸게 된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은 미미하다 봐셔야 돼요. 거의 뭐 그 숫자로 갖다가 이렇게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왜? 아니 HBM4 이렇게 잘 나갔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왜 미미하냐? HBM4가 잘 나갔다고는 건 삼성전자의 주장인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재무제표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재무제표에 찍힐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HBM 엔비디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시장은 점유율이 미미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90% 나머지 10%를 그래도 좋게 봐주면 마이크론이 1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ADR 상장 승인과 관련된 뭐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BM 덕분입니다. 관련된 점유율 확대와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소식은 저희 히든글로벌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또 심도 깊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현대제철이 뉴 올리언즈에서 이제 그 일관제철소 건설을 하는데 관련해서 뉴이지에나 주립대에다가 엄청난 금액의 이제 그 지원을 한다는 보도를 뉴 올리언즈 시티 저널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미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현대제철이 좀 사실 좀 뜬금없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요 현대제철도 아마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주가름을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루이지애나 주립대에 투자하고 물음표가 찍혔어요. 좀 약간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뭔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규모의 이제 투자를 요구를 했고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관세 때문에 수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어떻게 되느냐?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 루이지애나 주에다가 이제 일관 제철소 건설을 하기로 합니다. 일관 제철소 건설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루이지애나 주립대에다가 현대제철이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이제 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연구 성과로 신소재를 개발해서 현대제철도 좋고 그다음에 루이지애나 주에
어떤 주민들이 어떤 민심도 사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장을 짓거나 뭔가 할 때도 그 인근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민심을 다독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하면서 노리면서 현대차 그룹이 루이지애나 주립대에다가 최대 1억 달러를 갖다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인근 주에 있는 그 저널의 이제 보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그러면 미국에 투자할 것이 되게 많은데 왜 하필 루이지애나냐라고 이제 의문이 달 수 있는데 루이지애나 강점이 무엇이냐? 미국에 있는 LNG 가스 허브입니다. 그래서 그 루이지애나가 다른 것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가스를 갖다 천연가스 공급할 수 있고 한국과 비교한다면 이번에 이제 그 일관제철소를 갖다 현대제철이 건립하려고 하는데 건설을 하려는 일관제철소가 무엇이냐? 보통 얘기하는 그런 고로제철소가 아니고 전기로입니다. 전기로라는 건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 배경에는 천연가스를 갖다 공급해서 터빈을 돌린다면 이제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한국 기준으로 만약에 똑같이 이 전기 제철소를 건설한다면 절반에 불과한 가격으로 전기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다 고민했겠죠. 그런다면 루이지애나 주에 엄청나게 싼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관 제철소를 건설을 하자. 그럼 일관 제철소에 건설을 하면은 그 추가적으로 많은 어떤 관광과 후판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당연히 미국에 엄청난 또 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차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후판을 갖다 공급해 보면은 문제 없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한 결과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생산된 거는 어디에 쓰이나요? 예. 그 조지아주가 그 루이지애나 주의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인근이고 실제적인 거리는 자동차 타고 한 8시간 정도 달려가야 됩니다. 미국은 예. 크니까. 미국은 8시간 정도면 할만하다. 맞아, 이렇게 인식이 할만한 되고 거죠. 예. 우리나라 8시간이면 신의주에서 부산이기 때문에 야 그게 무슨 인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미국 기준으로는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루이지애나에서 그 건설할 전기로에서 나온 그 강판을 갖다가 어딘가 쓸 텐데 인근에 조지아주를 한다면 자동차 8시간 정도면 배송할 만하다라는 것도 이제 루이지애나를 갖다가 선택하게 된 배경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 공급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전기로를 바탕으로 이제 강판을 생산하게 되니까 굳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경쟁사에도 전기로에서 나온 강판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전기를 갖다 썼다는 자체는 뭐냐? 탄소를 갖다 적게 쓰거나 탄소를 갖다가 낮추게 됐기 때문에 이 분야가 사실은 강판에 대한 어떤 그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점도 동시에 현대차 그룹이 고민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약간 저는 이렇게 읽히는데요. 결국 이게 현대차가 그리는 큰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에서만 이 강판을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완성차 기업에도 해당 강판을 공급할 수 있다. 왜 굳이 현대차 걸 왜 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탄소 제로 정책도 되게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년이 지나면 물러나갈지라도 그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차나 현대제철소 입장은 우리가 만든 강판은 전기로 강판이야. 그러니까 탄소를 갖다가 안 썼기 때문에 너네가 다른 나라 외국에다가 이걸 갖다 쓸 때도 너네가 생색을 낼 수 있어. 라고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루이지애나를 갖다가 선택을 했고 루이지애나 선택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기 위해서 루이지애나 주립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큰 규모의 지원금을 하기로 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 이제 종전이 또 이 현대제철 주가에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예. 종전이 되면 이란이 결국 재건을 하게 됐죠. 엄청난 규모의 재건을 하게 된다면 재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철강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현대제철도 사실은 이 재건이 본격화가 되면 현대제철 주가가 올라갈 텐데 다만 하이닉스가 너무나 많은 이제 수익률을 거두다 보니까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하이닉스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은 사실은 좀 우리가 현재 취해야 될 고민이다.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고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저희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두 가지 이슈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시장에 뭐 수급이라든지 뭐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관심도까지 SK 하이닉스에만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기업들이 거의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또 시장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시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쉬어갈 때 다른 기업들 어떠한 기업들이 올라올까를 또 치열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슈 찾아가서 하나씩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뉴스를 첫 번째 이슈로 가져와야 되나 뭐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시총 1, 2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렇게 온 미디어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요. 이거를 가져오게 된 첫 번째로 이슈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괜히 티징하는 건 아니고. 자, 일단 뭐 하이닉스 시총 1위 2080조였죠. 어제 2066조 삼성전자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슈를 처음으로 가져온 겁니다. 우선주 포함하면 삼성 1위다. 이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시총 1위를 이제 이렇게 SK하이닉스가 되고 나서 장 마감 후죠. 이제 최종 종가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사실은 장 마치기 전부터 이미 이 기사가 뭐 왜냐하면 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시총을 앞서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게 속보로 뜨자마자 삼성전자가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었는데 하락 전환을 하더니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0.14%가 떨어졌죠. 상승 전환 못하고 마감이 됐죠. 이게 이제 그 실망 매물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온 기사가 다 이 얘기로 도배를 하니까 삼성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우선주 포함하면 우리가 1위야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시장에서 조금 말이 좀 있더군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섰다라는 거는 하이닉스가 물론 ADR 얘기도 있고 뭐 그게 일단 가장 직접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시총을 앞섰다. 뭐 사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모멘텀에서 SK하이닉스가 더 앞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ADR 모멘텀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60% 이상 하이닉스가 더 가격이 높습니다. 삼성 거보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이 상품의 특성상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으면 그쪽으로 쏠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 단기로 트레이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더 오르면 당연히 본주하고도 이런 영향이 서로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사실은 시총일이 더 많이 올랐고 최근에 그래서 시총을 1위를 앞선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무슨 근본적으로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국내 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위상이 SK하이닉스에 밀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요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한 거죠. 우선주를 포함하면 우리가 1위다. 시장에서 원하는 게 과연 그걸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지금 현재 현금 그 유동성이 뭐 180조 정도 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로 가면 300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올해 뭐 영업이익이 지금 적어도 300조 이상 나오니까 300한 40, 50조 이상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 아니 전 세계를 거쳐도 이렇게 직접 뭐 당장 뭘 쓸 수 있는 현금이 300조 이상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300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구조적으로 그거를 사실은 고민을 해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는 좀 나와주길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주를 합하면 우리가 1위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아쉬운 거죠. 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좀 시장에서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연초위의 주가 수익률 하이닉스 348%, 삼성전자 194%입니다. 3개월 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의 이 시총 차이가 6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100이면 하이닉스가 4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불과 석 달 사이 이렇게 벌어진 이렇게 차이가 좁혀지면서 결국은 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는 이유가 됐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다. 이제 이것 때문인 거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하이닉스만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뭐 HBM이 뭐 하이닉스가 더 앞서고 사실은 작년이 HBM이 하이닉스가 더 좋았죠. 작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았으니까 올해는 오히려 저 줍니다. 그 삼성전자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HBM 쪽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제도 뭐 하이닉스 5% 오를 때 삼성전자는 결국 마무리가 좀 안 됐고 여기에 좀 나오진 않습니다만 레버리지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예. 과거에 삼성전자 시총이 하이닉스의 4에서 7배 됐던 거. 2020년에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가 1위고 하이닉스가 2위였는데 그때 딱 4.4배더군요. 시가총액 차이가. 그러니까 좀 5년 만에 역전이 된 거죠. 그다음에 뭐 이건 반도 추톱 내 역전이다 이런 건 되게 이례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한데요.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더 모멘텀이 현재는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밑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표 있죠. 지금 어제 기준으로 제가 이게 종가가 아니고 이게 마감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42,000원이었고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27,000원이었습니까? 저런 효과도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분기 탱천을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일은 사실 해프닝이다라고 봐도 될 일인데 좀 과민 반응했다는 삼성전자 쪽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죠.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시장의 아쉬움이 저는 이렇게 시총이 엇갈리면서 나타나지 않았나. 삼성전자의 분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 내용 가보겠습니다. 방산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요. 제가 어제 좀 차트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방산주 이제 주가 흐름입니다. 요 파란 색깔이 코스피입니다. 38%가 최근 5월 이후에 이렇게 올랐고요. 그 사이에 이 연두색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나마 좋아서 9%, 마이너스 9% 정도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원래 대장주죠. 이게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뭐 2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산주 지금 펀더멘털이 나쁜 데가 전혀 없습니다. 다 뭐 여전히 실적도 좋고 수주 잔고도 막 조 단위로 쌓여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38%라 갈 때 이렇게 방산주의 대장주들은 못 가냐? 물론 이제 쏠림 현상 때문이 가장 크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는 거는 조금 과하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산 상황, 유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이제 국방비가 엄청나게 좀 지출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수요가 늘겠죠. 뭐 라인메탈,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주가 지금 이제 독일 주식시장에서는 뭐 시가총 1위니까요. 그 다음에 완성차 기업들이 방산 지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제가 사례를 좀 가져온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르노그룹이 프랑스의 방산기업인 탈레스와 함께 군사용 드론 사업에 지출했고, 폭스바겐도 이 요격 미사일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벤츠도 드론 스타트업이랑 안티 드론 시장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 GM과 포드도 방산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방산 사업에 진출하냐면요, 노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도 늦은 데도 있고, 뭐 미국 회사들이 좀 그런 편이죠. 유럽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럴 때 돈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제조업 쪽이고.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 좀 가는 겁니다. 특히 독일 쪽에서 그런 흐름이 조금 앞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프랑스가 좀 요즘에 바짝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산업체 유럽 진출이 확대되고 있죠.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인메탈과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손을 잡은 거, 그다음에 엊그제 나왔던 한화와 프랑스의 탈레스가 같이 손을 잡은 거 등등등.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K2 전차, 그러니까 유럽형 K2 전차 수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이제 현지에서 생산해서 이제 그쪽에다 파는 거죠. 그거를 당연히 이제 우리 쪽에 부품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좀 있고, 뭐 K9 자주포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지금 아프리카 시장을 좀 계속해 좀 확장을 해나가고 등등등등. 뭐 중동은 말할 것도 없죠. 어쨌든 이렇게 방산 우리 기업들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좀 시원찮다. 주가는 그런 얘기고요. 한 장만 더 가보겠습니다. 짧게. 네,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 천무 유도 미사일, 탈레스의 엑스파이어 이 발사 플랫폼에다가 이제 장착을 한다. 그 다음에 한화의 천무 계열 무기 3종이 다 탈레스의 플랫폼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다음 장 또 가볼까요? 네. 이건 이제 라인메탈이랑 LIG DNA,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얘기죠. 그러니까 이 LIG와 라인메탈 관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의 그 대공망이죠. 요격 방공망,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끔 하는, 지금은 사실은 무슨 수주를 받거나 이렇다는 개념 아니고 그냥 합작해서 만들어서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차원이긴 한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그림을 좀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못하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지금도. 그리고 중동에다 이미 깔아주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는 뭔가 우리 방산업계가 완전히 좀 판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직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작점이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산주 얘기를 좀 가져와서 한 장만 더 가볼까요? 여기 예, 여기 다인가요? 네, 이 정도. 네, 다음 이슈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제목은 금감원장이 뒤늦은 후에 들어 누워서라도.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어제 금감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자들은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시장이 커진 거는 분명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찬진 원장이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이건 사실 본인도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고환율 대책으로 사실은 이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에 시판이 된 거,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 막는다고는 했겠죠.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금감원장인데 얘기는 했겠지만 이제 뭐 기재부 쪽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이제 밀어붙였겠죠. 그냥 청와대나 이쪽에서 지금은 이것 때문에 고환율 때문이라도 좀 해야 돼 뭐. 근데 이제 출시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2, 3주 좀 보니까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닥 뭐 그렇게 서학개미들이 국내 서학개미들을 불러들이거나 또 나가려고 하는 서학개미를 붙잡아두는 효과가 과연 그렇게 있느냐? 근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미미한데 부작용 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그때 얘기 나왔을 때 들어누워서라도 여기서 말하는 패스는 이거 통과입니다. 이 단일 종목 출시 통과를 내가 막았어야 됐는데 반성하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요. 이런 반성이나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특히 직업 공무원들, 늘공들은 이런 얘기 거의 안 하고 이 양반은 이제 어공이니까 이번에 이제 금감원장으로 원래 변호사죠.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금감원 쪽 금융당국에서는 중과부적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 투자 특성상 이런 화끈한 종목 사실은 굉장히 원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 무조건 출시를 막았어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국내에 그럼 이익이 두려워서 뭐 아예 출시를 막아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목당당 이런 말도 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다만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워낙 반도체로 쏠림 현상이 크기 때문에 그거랑 맞물려서 이게 좀 워낙 변동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출시됐다고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시장을 이렇게 다 뒤흔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도 변동성 때문에 난리인데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쏠림 현상은 우리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우리, 대만.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주가가 급등하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회사들, 특히 아시아 쪽이 그렇죠. 이런 데는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런 상품이 출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꼭 뭐 막는다? 이거는 또 적절한 그런 접근은 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하루 평균 회전율이 한때 200%까지 됐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2주 동안에 평균이 112%가 되더라고요. 주인이 하루 동안에. 한 번 이상 바뀐다는 얘기고 지금 얼마나 단타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 양반의 마지막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증권사들 배불리는 것만 내가 한 게 아니냐 이런 후회도 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그리고 이런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국내 시장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선진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한 번의 어떤 과도기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사실상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에 오르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가운데 이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독주가 계속되는 배경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변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인 변수, 여전히 좀 중요한 이슈기는 합니다만 일단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양국이에요. 근데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 업황 쪽으로 더 집중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으로 자금이 몰렸는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그 이란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저는 이제 종전 배팅 말씀을 4월 중순부터 드렸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시장에 큰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섹터의 수급 쏠림은 최근에 이제 FOMC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어제만 해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뭐 100%까지 연말까지 했을 때 최대 50bp를 올리는 뭐 전망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가장 업황이 좋은 쪽으로밖에 할 게 없다라는 또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반도체로 쏠리게 되고 네.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답정 너처럼 답은 무조건 반도체다라는 심리가 지금 많이 가 있고요. 그거는 네. 그 저변에 AI 사이클에서 지금 쇼티지가 반도체 쪽이 워낙에 심하게 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작용이 있는 데다가 우리는 앞서 그 이전 앵커님께서 브리핑해 주셨지만은 그 네. 두 배 레버리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어떤 격차 이거를 급하게 지금 메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좀 과하긴 하지만 네. 또 조정을 받을 만하면 옆 나라 일본에서 지금 키옥시아라든지 이런 쪽의 네네. 주가가 또 급등해 버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눌리는데 일본 쪽에서 키옥시아가 급등하면서 또 이걸 끌어당겨 버리고 결국은 또 다시 조정받으면은 반도체를 사는 그런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펀더멘탈의 이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수급이 전 세계 가운데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쏠림은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우리나라처럼 특정 섹터 하나로 쏠리는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심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상 수급 플러스 파생 상품이 결합이 된 이 두 배 레버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반작용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충격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충격을 도망가야 될 시점으로 보기에는 펀더멘탈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충격을 이용을 해서 없으신 분들은 편입을 고려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관계없이 뭐 가장 확실하고 싼 건 반도체다라는 논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AI 사이클 얘기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섹터들을 우선 보면은요. 네. 자,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오늘 이튼이 신고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신고가 나오기 전에 이튼이 PER이 35배입니다. 오늘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겠지만 네네. 자, 그다음에 원전 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100배가 넘습니다. 또 그 외에 또 AI 사이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30배, 50배, 10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PER이 7배, 6배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싸다라는 메리트를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게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절반 수준밖에 안 됐었으니까. 네네. 그 갭을 메우는데 이번에 두 배 레버리지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로 말씀드리면 갭을 메우는데 굉장히 역할을 한 거죠. 여기에 또 ADR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뉴욕에 상장이 될 경우에는 바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면 마이크론보다는 하이닉스가 실적이 훨씬 좋으니 네. 밸류는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 기대감 가지고 또 올라가는 게 있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R 상장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총 1위 자리가 SK하이닉스로 바뀌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죠. 뭐 최근에는 주주 환원 정책도 그렇고 말씀하신 ADR 상장 기대감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 또 어디에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슈 선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슈 가만히 보시면 네. 모든 이슈를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급 노이즈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파업한다 만다 할 때가 5월 네. 초인데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다 모든 걸 해결을 했죠. 노이즈 없이. 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붙으면은 결국은 지금 ADR 상장 이슈도 주주 요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외국계 펀드에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네.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 주주 환원 얘기해가지고 100조 자사주 매입 얘기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성전자는 FCF로 해가지고 24년, 26년 프리 캐시플로우의 50%를 갖다가 주주 환원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00조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현재 현금 여력 가지고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앞으로 벌어들일 돈, 3분기, 4분기 이어서 벌어들일 돈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봤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네. 뭐 물론 단독 기사입니다만 그 공시를 통해 가지고 검토 안 한 게 아니라 검토한 거를 갖다가 은연중에 풍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냥 루틴하게 네. 그냥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간다. 그런 약간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시장이 모든 이슈의 주도권을 다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어필 효과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로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으로 가게 되면 밸류 재평가가 된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비근한 예로 네.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네. 한화에서 그 소년가장 역할하면서 한화가 꼴찌를 할 때 혼자 고군분투하던 시절하고 LA 다저스 들어가가지고 글로벌 스타로 부각했을 때 가치가 달랐잖아요. 몸값이 뭐. 그러면 차이가 네. 나죠. 그 차이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경영 전략 차이도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많이 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그 낸드 사업부 인수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또 삼성에서 포기 내지는 버렸던 HBM 사업부를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 글로벌 넘버원으로 만들고 사업을 이렇게 키운 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그다음에 뭔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여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쪽에 시선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삼성의 스탠스가 많이 아쉬운 거죠, 지금.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번 시총 역전을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로 볼지 가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적어도 당분간은 네.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펀더멘탈을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입장인데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PER이 7.6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PER이 6.3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PER의 차이라고 하는 건 이익의 차이잖아요. 네. 이익은 삼성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삼성이 지금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현금이.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 언제든지 역전이 다시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얘기해 볼 기업이 바로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는데 최근에 시장 기대도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이번 실적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지금 가이던스 상에 나와 있는 매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달라질 거냐. 지금 이제 가이던스 관련해 가지고는 화면에는 346.6억 달러로 돼 있는데 네. 뭐 제가 본 거에는 어쨌든 335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는 40% 이상 매출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도 50% 조금 안 되게 증가하는 모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달성했어 하고 딱 보여주는 정도라면은 사실은 주가에 큰 반영이 없겠죠. 네. 오히려 빠질 수도 있죠.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될 거고요. 네.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했을 때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가 역시 있는데 이 부분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좀 뛰어넘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될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엔스로픽하고 무슨 계약하고 전략적인 협의했다고 네. 해서
그게 또 반응이 뜨겁게 됐잖아요. 사실은 엔스루픽에 투자는 하이닉스도 했고 삼성전자도 다 했거든요. 네. 자기들만 독점일지 아닐지 몰라요, 저건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반영이 된 건데 이런 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HBM 시장에서 HBM4 시장에 실제로 마이크론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진입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실적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가이던스도 좀 시장이 유심히 보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HBM의 수요와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를 좀 증명을 해야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반도체 랠리가 하반기로 연장이 될지 아니면 좀 브레이크가 걸릴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잠깐 쉬어갈 가능성 혹은 뭐 더 달릴 가능성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쉬어간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AI 사이클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아직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투자 지속돼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이후에는 디바이스 확장까지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특히 이 칩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지속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혹시라도 주가가 좀 눌리거나 네. 누웠을 때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고 되면 결국은 그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중순경에 하이닉스 실적이 네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가이드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특정 업종이 크게 오르면 이제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그런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최근 시장은 이제 오히려 반도체로 자금이 좀 재집중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정상 수급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는 반도체만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해가지고 간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네. 우리나라 산업 그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괜찮거든요. 괜찮은 섹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섹터들 주식조차도 반등 나오면 팔아서 삼성전자로 넘어갑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 일단 포모가 좀 형성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타 섹터 대비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압도적으로 여전히 낮습니다. 네. 여기에 실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거 사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반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나머지 절반에 대한 딜레마는 이 수급이 비정상적이라는 측면은 언제든지 수급의 반작용은 나올 수가 있고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 그거는 사실은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네.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지금 계속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빅테크 주가들이 다 빠졌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한 그다음에 또 그 고급 인력들의 유출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칩 메이커들이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익을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이즈로 또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생긴다. 문제는 근데 이렇게 수급이 비정상으로 꼬여버리면 이쪽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수급이 풀릴 가능성보다는 딴 데가 같이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히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앞으로 좀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순환매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성장이 살아있고 증익이 계속되는 섹터를 보시는 게 맞거든요. 대표적으로 AI와 연결되어 있는 섹터들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력기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4월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잠깐 재미 좋았다가 지금 요즘 재미없지만 조선 섹터 같은 네네. 경우도 실적에 대한 거, 성장에 대한 개런티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이익 모멘텀까지 나오는 쪽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연기금 리밸런싱 관련해서는 주요 변수로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제가 네. 더운 기간 동안에 싸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은 시장이 뭐 덥고 춥고가 아니라 지금 무조건 조정받으면 다른 거 팔아서 전자닉스 사야 된다는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이 수급의 부담을 저는 여전히 느끼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AI 확산 수혜 종목 쪽 얘기해 본다면 휴머노이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수급이 조금 분산이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가장 늦게까지 버텼던 쪽이 휴머노이드거든요. 네. 다른 섹터 다 부러져도 주가가 견뎠던 건데 주가가 이제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눌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의 수급이 극단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얘기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업종 워낙 근데 단기간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추가 상승 기대도 있지만 과열 우려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단해 보면 좋을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이익의 70%는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고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처럼 모든 수급을 다 반도체가 이제 가져가는 그러면서 여타 섹터가 같이 빠져버리는 이런 수급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 수급이 반작용으로 꼬일 경우에는 시장이 생각보다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수급 분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나서주실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하반기 매출 전망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좀 수급이 과도하기 때문에 한 차례 좀 해소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수급에 대한 부담 이게 지금 모든 섹터를 팔아가지고 반도체로 몰리는 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들어가고 레버리지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은 사실은 어떤 외부 충격이 조금만 발생해도 이게 역작용으로 실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네. 파생에 의해 가지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꼬여버리게 되면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고생을 좀 하시는 그런 상황이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수급이 정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반도체 판가 상승률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조정을 받을 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조정 받을 기회를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펀더멘털 훼손이 없다면 이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시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어느 정도를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기간 조정으로 봤을 땐 최소 한 달 이상은 좀 눌려야 된다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하이닉스가 ADR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ADR이 상장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비교 대상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네. 되겠죠.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한 50% 가까이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처럼 많이 눌리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기간 조정은 한 달 정도 늘어지더라도 나와야지 시장에서 조금 편안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현재 시장이 이제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뭐 업황의 전망, 순환매 가능성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적이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리포트 때문이었는데요. 연내 금리 인상 3회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8개 기술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애프터마켓에서도 다소 혼조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존부터 살펴보시죠. 아마존 정규장에서 4%대 하락을 보였지만 현재 반등에 성공해내면서 0.4%대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아마존의 이 프라임데이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매출액 263억 달러 이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됐는데요. 현재는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23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상승하고 있고 메타는 하락폭 키워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스페이스X 2거래일 연속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 소식이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현재 정규장에서 16%대 하락하면서 157달러 선에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래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X 정규장에서 하락하면서 아마존에게 다시 시가총액 5위 자리를 내줬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현재는 15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살펴보시죠. 알파벳 정규장에서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이 알파벳, 이 구글의 최고 책임자, AI 부문의 최고 책임자인 존 점퍼가 이제 엔트로픽으로 이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AI 부문에 지속적으로 이 주요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라는 소식에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0.4% 하락하면서 34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도 함께 살펴보시죠. 마이크론 24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어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섰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해줬습니다. 정규장에서 6%대 상승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2%대 추가 상승하면서 1,2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요. 유가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유가 흐름 그래도 안정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이 됐다라는 소식 덕분인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60일간 이란의 원유 판매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원유 흐름 안정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는 0.09% 소폭 상승하면서 7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 가격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4,19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지표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현재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1%대 상승하면서 1,51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지만 EWY 한국 ETF는 0.1%대 소폭 하락했습니다. 218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기술주단에서 미증시에서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마이크론 등의 이 반도체주들이 지켜내면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2%대 상승을 지켜냈습니다. 14,0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조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은 하락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1,530원 선으로 다시 올라섰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달러와 강세가 또 영향을 미쳤겠고 어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증시에서 밀려 나갔다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1,530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협상 진전을 보이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만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AI 쪽으로 더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정규장에서 급락한 스페이스X,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오르고 있고요. 구글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 25년 만에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당분간 좀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투자 전략 더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